김진애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애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 경찰이 이용구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담당 경찰이 영상을 보고도 거짓말을 했다, 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며 대기 발령을 냈고 진상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경찰청장까지 나서면서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없다, 경찰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왔다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뜨겁게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경찰은 경찰청장까지 나서면서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의 폭행 의혹을 뒷받침해줄 구체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사 종결되는 게 맞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이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경찰은 지금까지 영상이 없다라고 해온 셈이 됐습니다. 경찰은 왜 영상이 버젓이 있는데 없다라고 했던 걸까요? 오늘 이 사건, 이 의혹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용구 폭행 영상 직접 보고도 묵살한 경찰. 자세히 제목을 보면요, 영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묵살한 경찰. 이래도 문제가 되는데 그 영상을 직접 보고도 묵살했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다음날 내사 종결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택시기사 경찰에 보여줬지만 돌아온 답변은 못 본 걸로 하겠다. 이 차관 특가법 적용하지 않고 불입건한 것,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이 보도되자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담당 경찰을 거짓말했다며 대기 발령 조치를 했는데 세간의 의혹은 거짓말을 한 게 비단 담당 경찰관 뿐이냐라고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임대차법 6개월간 전셋값이 꾸준히 폭등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과도기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로 통과된 법인데 6개월간 이 법이 오히려 전셋값을 폭등시켰다라는 겁니다. 서울신문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없고 왜 이렇게 계속 시장이 불안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과도기적이다. 실행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얼마가 더 지나야 과도기가 끝났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코로나 보상 재원을 대라는 한국경제는 이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영업 손실 보상법인데 법의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 방법, 디테일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적자구체를 발행하면 한은이 인수하는 방안을 여건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한국경제는 보도하고 있는데 한은이 나라 빚을 떠넘기는 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멍들어 왔는데 부모들이 CCTV를 보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현행 법상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볼 수가 있다,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영상을 특수 처리하는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강제로 물 7컵을 마시게 한 울산 물고문 학대 1시간당 모자이크 비용이 10만 원, 35일치 처리하는데 3천만 원 내세요. 이걸 아이를 가진 부모가 내야 한다는 겁니다. 겨우 이 돈 못 내고 법정으로 넘어가서 판사 허가 받아서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개인정보가 우선하냐, 아동학대를 밝히는 게 우선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월요일을 맡고 계신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3가지 키워드 소개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묵살. 경찰이 그 영상을 보고 왜 묵살한 걸까요? 비단 경찰이 묵살한 게 영상을 봤다는 것뿐일까요? 아니면 이 사건 전체를 묵살하고 싶었던 걸까요? 세간의 의혹이 짙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한 데에 대한 뒤늦은 사과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차질. 백신 배달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러한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라고 해왔습니다. 영상도 없고 근거도 없고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 내사종결하는 게 맞다라고 경찰은 강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톱뉴스 제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경찰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거짓이 됐습니다. 영상은 있었고 담당 경찰관이 영상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기사에 따르면 영상을 본 경찰이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택시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이 의혹과 사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택시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눈을 감았다. 함께 보시죠. 폭행 영상을 보고도 눈 감은 경찰 못 본 걸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논란은 경찰이 저렇게 쉽게 복원될 수 있었던 영상을 왜 복원하지 않았느냐의 논란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복원됐고 서초경찰서의 비경사도 복원된 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문제는 휴대전화로 촬영된 30초 분량의 폭행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택시기사에 따르면 해당 경사가 못 본 걸로 하겠다.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주장이 택시기사에 의해서 제기됐고 경찰도요. 담당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해당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바로 다음날 이 차관 단순 폭행 사건 처리 후 내사 종결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28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고위경찰과 경찰청장까지 나섰죠.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세간의 강력한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가 안 됐다. 블랙박스 업체에서도 녹화된 게 없다고 들었다. 아니 증거 없지 않냐? 영상 없지 않냐? 고위경찰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항변을 했고 112에 신고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입건하면 그게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큰 피해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이다. 라는 말까지 고위 경찰은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기자, 저때 당시 12월 28일 고위 경찰 관계자는 자신들의 경찰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저렇게 발언한 겁니까? 아니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도 거짓말을 한 겁니까? 이걸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문제는 더 커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문제는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시절에 택시사를 폭행했다. 이것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해서 내사 종결됐다. 그 사안까지는 실제 경찰이자 이용구 차관이 법무실장 출신이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제대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 셈이죠.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경찰이 당시 영상을 택시기사가 경찰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경찰이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본 경찰을 지금 대기 발령하고 그리고 다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결국은 1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언론의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도 보면 존재합니다. 지금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예. 알고 봤더니 지난 서초경찰서장이 지금 서울청 수사과장으로 가 있습니다. 영전을 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이 영상을 본 경찰이 팀장에게 또 팀장이 과장에게 과장이 서장에게 당시 영상을 본 사실을 제대로 보고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진상조사의 핵심이 될 텐데 과연 당시 서장이 지금 수사과장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이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이건 또 2차 문제가 같이 제기될 네.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 경찰이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언론 브리핑을 했는지 그리고 언론 보도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도 과연 지금 제대로 진상조사를 의지가 있는지 그 두 문제가 같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이재명 기자가 정확하게 잘 짚었는데 특히 그 부분 12월 28일에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경찰이 강하게 정면 돌파한다. 뭐 이런 신문 헤드라인까지 달렸거든요. 내사 종결한 게 맞다라고 경찰은 강변을 하면서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영상이 없다. 복원도 안 됐다. 그리고 재수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고위경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경찰 내부에서 영상 본 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주변에서 법조계에서 했는데 예.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되게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재명 기자 말한 대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야, 오늘 기자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 뭐라고 답해야 될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료 같은 거 확인했겠죠. 예. 근데도 그랬다라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뭐 살인 강도라든지 어떤 큰 강력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케이스예요. 정말로 이 해당 경찰 뭐 못 본 거로 하겠습니다.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경상과 그분이 아니 그 강력 범죄도 아니고 둘이 합의 봤다고 하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갔다가 일이 이렇게 크게까지 온 건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또 이제 서초경찰서에서는 사실 그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같은 데는 그 정보 보고 같은 게 되게 활발한 곳이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몰고 간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는 결과가 천양지차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경찰이 상당히 지금 신뢰를 상실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 뭐 불행 중 다행, 다행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만은 강력 사건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합의를 봤다고 하니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실제로 조사해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아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야?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라는 식으로 의심을 받게 돼 있으니까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예, 경찰은 되게 곤혹스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달라진 게 뭐냐? 안 봤다라는 거랑 한 사람이 봤다라는 거 그거밖에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안 봤다는 거랑 한 사람만 봤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윤태곤 실장님 개인견해였고 박정아 대변인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담당 경사가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택시기사는 전언하고 있는데 못 본 걸로 할게요가 윤태곤 실장이 지금 밝혔던 강력사건도 아니고 합의했으니까 비록 특가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이용구는 내가 비록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못 본 걸로 할게요 이겁니까? 아니면 윤태곤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두 번째 경우 조사해보니까 이용구야 이거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겁니까? 글쎄요,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특가법상으로 적용이 돼서 중대 과실이 되는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글쎄 이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한 경사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와의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거는 뭐 영상 인전 CCTV가 복원이 됐으니까 확인이 된 거고, 과연 그러면 그 담당 경사는 왜 그렇게 했을까? 글쎄, 혼자 판단으로 저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본인이 영상도 보고 뭘 어떻게 했으면 바로 위에 상관이라도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상의라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뭐 김진 이렇게만 쳐도 누군지 나오고 박정아 이렇게 쳐도 다 나오거든요. 과연 담당 경사가 무슨 정보라인을 통해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용구 변호사 이렇게 치면 뭐가 안 나왔을까요? 저는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영상에 대한 것은 모두 확인이 됐고, 그날 경찰이 이용구 차관을 봐주기로 한 정황이 분명하다라는 건 전 정리가 됐고요. 그럼 과연 좀 전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하나는 이 사건이 그럼 어디까지 보고가 돼서 11월 당시에 내사가 종결이 됐는지 그 건에 대한 진상이 좀 나와야 될 거고, 예. 12월 당시 경찰청 최고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영상도 없고 뭐도 없고 이거는 더 확인할 게 없다라고 했던 게 과연 누구의 판단, 최종적으로 어느 선에서 판단이 됐는 건지 이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과 경찰의 재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뭐 경찰이 이제 와서 뭐 재수사한다고 그러고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데, 저는 경찰에서 손을 이제 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단언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 법률적으로 해당 담당 경사가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정말로 택시기사에게 말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겁니까? 이게 뭐 위법하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업무 부실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봐주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못 본 걸로 하겠느냐는 조금 의문점이 남는 것이, 예. 새롭게 이제 그 보도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면 일단 담당 수사관은 블랙박스 업체에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0GB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다음 날에 이제 운전기사를 불러서 이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건데, 정확한 멘트는 이 택시기사의 주장이긴 하지만 차가 멈춰 있네요. 그냥 못 본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못 본 걸로 할게요만 본다고 한다면 뭔가 은폐하거나 부실하게 봐주는 뉘앙스가 크게 전달하지만 차가 멈춰 있네요에 방점을 둔다고 한다면 서초경찰서에서 어떤 대답을 했었냐면, 이게 운행 중인 차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수사관이 그 영상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는 멈춰 있다,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 중에 어떤 특가법을 적용할 만한 위험성이나 교통에 대한 방해 우려가 적다. 그래서 단순 폭행죄를 확인하고 이것을 그냥 못 본 걸로 단순 내사 종결할 의도로 말했다고 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영상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려면 영상을 확보해서 거기서 기록에 편철을 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잘된 업무 처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위법하게 수사를 했다거나 또는 무조건 봐주기 수사의 어떤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 보면서 경찰들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늘 상존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단순 폭행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CCTV를 압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당사자들이 제출된 증거만을 보고 단순히 판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그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누가 하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렸다 이러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쌍방폭행이고 합의했으니까 그냥 종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과 형평성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특정인이 굉장히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봐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현실에서 현실 재량권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점은 비판이 대상이 돼야 되지만, 이게 이용구 차관을 미리 알고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던 영상도 압수하지 않고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 이건 또 과잉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조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현장에 없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있어요. 저는 계속 의구심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볼 것이냐, 뭐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볼 것이냐,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볼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차가 멈춰 있네요 라고 하면 멈춰 있는 걸 봐야 돼요. 예. 멈춰 있네요. 제가 봤습니다. 하니까 특가법이 아니고 단순 폭행인데 두 분이 합의 보셨네요. 끝입니다. 인 거거든요. 예. 차가 움직이네요면 못 본 거로 할게요가 말이 돼요. 근데 차가 멈춰 있네요면은 제가 봤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내사종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경찰이 이 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정인이 건도 있고 그다음 남인순 의원 건에 대해 가지고도 그랬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쭉 수사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뭐 공소권 없음이고 나머지는 이제 말 못한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그 박 전 시장 공소권 없음이 맞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 여성단체 대표하고 남인순 의원을 통해서 젠더 특보를 통해 그 들어가게 됐다라는 그 국민들 궁금증에 대해서 최소한의 건은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찰이 이제 그 수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뭐 한다고 하는데 경찰이 되게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요. 우리가 자치경찰제 시행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 중대범죄수사 같은 거는 검정수사권 조정을 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하고 우리 생활 밀착형인 것들은 자치경찰로 해가지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치안이 잘 될 겁니다. 라는 게 이제 홍보 논리였는데 네. 이용구 차관 같은 게 딱 터지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도 결국 뭐 높은 사람이라든지 민감한 사안, 정치적인 사안하고 다 엮일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7월 1일 어쨌든 그 출범 이전까지 뭔가 국민들 신뢰도를 높여놓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국수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니까요. 경찰 수뇌부가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문제는 경찰이 언론과 법조계에 비판이 있었는데도 내사종결한 건에 대해서 그 판단은 옳았고 재수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검찰이 영상을 확보하고 담당 경찰이 영상을 봤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제서야 재수사를 하겠다고 진상조사에 나섰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폭행 정도가 있었을까? 담당 경사가 영상을 보고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말을 했다면 폭행 정도가 좀 경미했어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침 택시기사가 폭행 직후에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택시기사의 목 부분입니다.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라고 나왔고 이 차관이 당시 어떤 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택시기사가 오늘 인터뷰를 해서 잠시 후에 보내드릴 건데요. 이 정도의 목에 어떤 짙은 자국들, 부상 흔적들이 사진을 통해서 택시기사는 공개를 했습니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이 차관 폭행이 있은 직후에 찍은 사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행 과정이 있었는지는 현재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의 하나로서 택시기사가 공개한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영상이 따라서 공개돼야 한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현재로선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뒤늦게라는 표현이 맞겠죠. 어떤 경우라도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경찰 서전이 영전을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본 건 사실로 파악됐다라고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인정했고요. 서초경찰서는 해당 B 경사가 거짓말을 했다며 대기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내사 종결 과정을 재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난 20일 수사 책임자인 서초경찰서장이 경찰청, 상급청이죠. 수사 과장으로 영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두 가지예요. 경찰 스스로 지금 다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신뢰해도 될지. 왜냐하면 수사 책임자인 서초경찰서장이 영전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스스로 재수사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담당 수사관이 거짓말을 했다라며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모양새가 담당 경찰관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경찰이 그때 고위경찰 관계자까지 나서서 영상이 없다라고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로 보이는데 자, 그거 문제 없는 겁니까?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경찰의 지금 재조사, 재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진상조사를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가 존재하는 거고 조금 전에 손재명 선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용구 차관의 사건 당시에 경찰이 좀 부실하게 수사했지만 과연 그것이 꼭 이용구 차관이 뭐 전 법무실장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봐주기로 했다로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의혹이 제기된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택시기사 불러보고 과연 영상이 다 있었는지 다시 한번 블랙박스 업체도 찾아가보고 하는 게 당연히 경찰 수뇌부가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해야 할 일이었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히려 거꾸로 영상은 없었다. 그리고 처벌 불원서가 있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사 종결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서 판례를 제기하면서 지금 어쨌든 2015년에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명문화돼 있던 겁니다. 승객을 승하차할 때에 잠시 멈춘 것도 운전 중으로 본다. 그런데 분명히 그 규정을 위반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을 했던 건데 단순 폭행으로 해서 내사를 종결했던 건데 과연 그게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과거 판례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 다시 얘기해서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을 경찰 수뇌부가 부정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검찰이 택시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영상이 나오고 그러나 택시기사를 언론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경찰도 보여줬다. 이런 증언이 나온 이후에야 지금 경찰이 해당 경찰을 대기 발령하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경찰이 어떤 조사를 내놓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거고 그만큼 지금 수뇌부가 결국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라고 보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구 차관을 봐주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진 셈입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 수뇌부는 지금 어떻게 응답할지 윤통호 실장의 고민이 깊을 거다 하지만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 그야말로 조직의 명운이 걸린 거죠. 신뢰의 명운이 걸린 거죠. 그런 점에서 경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다시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지원 대변인 택시기사가 공개한 이 목덜미 사진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일상적으로 쉽게 있는 멱살잡이로 생길 수 있는 그 상처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당한 압력이 좀 있어야 저 정도 상처가 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저희가 좀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심하게 목덜미를 잡았으면 저런 그 상처가 생겼을까. 그리고 그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저희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 지금 목덜미 사진이 그 다음에 저 택시를 탔던 어떤 승객이 찍어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동 수사 지나고 나서 서초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했을 때 이미 승객을 하차시키고 운행이 종료됐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이후에 이용구 차관을 하차하고 내리고 난 다음에 저 사건이 있고 현장에 갔던 경찰관이 1차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저 택시기사는 다시 영업활동을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맞지 않는 저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오면서 이용구 차관이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아니에요. 법무부 차관 아니에요. 본인은 이 사건이 있고 다음 날부터 저 영상을 보고 영상을 좀 지워달라고 택시기사하고 합의했다는데 왜 여지껏 국민들한테 한마디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그냥 SNS 통해서 툭툭 던지고 여태 그 건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지. 글쎄요, 그게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서 이용구 차관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용구 차관이 당시 합의금을 주며 영상을 지워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다음 날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이 차관에게 전송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 택시기사의 집 앞으로 찾아와서 이용구 차관이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합의금을 주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게 택시기사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안 지운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영상이 있어야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 사람은 증거를 갖고 있구나. 증거를 안 해주지. 잘못했다 그래? 징계였다 해요.
자, 이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되자 이용구 차관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을 때 이 차관이 당연히 폭행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조간신문이 영상 지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영상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조간신문 보도도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고 이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행 중이 아니고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정차되어 있다라는 일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 저 주장도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할 수 있어서 그나마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실체 진실을 밝히기에 좋다라는 이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그 영상만으로 또 무죄 주장이나 공소권 없음이 당연하다라는 주장이 또 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통호 실장님, 개인 이용구와 법무부 차관 이용구의 심정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워달라고 했을 때는 개인 이용구의 그렇죠. 심정일 거고 지금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건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용구 차관의 심정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해당 영상은 없다 라고 매우 긴 시간 동안 국민들 앞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개인 이용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 차관,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할 법무부 차관으로서는 사실 영상이 있다. 내가 지워달라고 했다. 라는 말을 왜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용구 차관한테 그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사람이 이제 너무나 다 도덕군자로 살아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최소한의 어떤 이제 기준을 안 벗어나면은 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용구 차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경찰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예. 이 논란이 있었을 때 처음 말고 자연인 때 말고 그 부분이 저는 좀 묘하더라고요. 왜 경찰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참 지금 이야기하지만요. 조사나 수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뭘 알고 싶어서 조사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과하면 먼지 털기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조사 수사 했는데 안 나왔는데 덮어주기를 원한 것도 있어요. 어떤 하급자 내지는 누군가가 잘못한 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면은 그걸 피해서 합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 별 문제 없지? 예,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열심히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바깥에는 내가 다 물어보고 확인해봤는데 문제 없다라고 한다. 예. 나중에 들통이 나면 아니 나는 확인해봤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예. 근데 이 케이스가 어디에 부합되는지 모르겠고 경찰이 이제 다시 한다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후자로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로 가야죠. 과연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취재가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콜 들어와서 친구네 아파트로 같이 내려왔지 친구가. 친구네 거의 부부가 내려왔지. 부부가 내려와서 이제 대화를 했죠.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상세하게 취재된 내용 살펴보시죠.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밤 도곡동 아파트에서 탑승한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주장은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이 차관이 차문을 열자 닫아주세요라고 말했다. 차문 닫으면서 욕설을 했다라는 주장. 목적지에 서초구 자택에 도착하자 다 왔는데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까? 라고 하자 이 차관이 XX놈의 XX 라고 욕설을 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욕하신 겁니까? 너 누구야? 라고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입니다. 멱살을 슬슬 풀었다. XX놈의 XX. 욕설은 이렇게 X로 가리겠습니다.
택시 탄 장소가 백운규 전 장관 자택 앞이다. 당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를 받던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 앞에서 택시를 탔다. 백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다음날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백 전 장관 부부가 이 차관 택시를 불러주고 배웅을 했다. 라고 현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대변인. 네. 변호인이니까 뭐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 만나서 술 한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저희가 정리한 거 쭉 보시다시피 이용구 차관이 당시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월성 원전의 당시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백운구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전날 마침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택시기사님이 쭉 설명하신 뭐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는데 문을 열으려 했다, 아니면 뭐 너 누구야, 멱살 미금, 굉장히 만취한 상태잖아요. 근데 통상 뭐 저희가 저녁에 약주를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글쎄 이거 얼마나 두 사람이, 백운규 장관과 이용구 차관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술을 먹은 것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집에서 저렇게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이 취했다. 그러면은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뭐 이거는 충분히 어디선가 누구네 집에서 술 먹고 뭐 집에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니까 어디서 술 먹은 건 전혀 이 사건과 본질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안에서 무슨 격한 얘기들이, 이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변호인으로서 혹은 당사자로서 격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 월성원전 관련해서 또 얼마나 많은 뒷얘기들을 이렇게 심하게 했으면 저렇게 만취 상태까지, 그것도 집에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택시기사님의 이제 쭉 진술, 그 다음에 당시 마침 백운규 장관 자택에서 술을 먹고 나왔다는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간단히 그냥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와의 갈등 문제나 폭행 문제가 아니라 월성 원전 갖고도 굉장히 많은 뒷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예, 박정환 대변인이 개인 견해였고요. 이 사건을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짓 주장을 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왜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을 했던 걸까요? 거짓 선동을 했었던 걸까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내용은 또 뭘까요? 직접 살펴볼 텐데요. 먼저 2019년 12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처음으로 이 선동과 가깝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주장을 한 시점입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걸로 지금 짐작해요. 제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다는 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몇 가지를 공개 질의하고 싶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발언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달 15일까지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심지어는 검찰로부터 언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검찰에게 사랑받죠. 관심을 받. 작년하고 금년에 회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후원 회원이.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검찰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 근데 압수수색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되겠나. 문제는 이게 지난달 발언이고, 역시 유시민 이사장은 똑같은 거짓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이 이 모든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입증 못할 의혹으로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 제 행동과 말을 돌아볼 것이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재명 기자, 이렇게 사과할 일을 왜 그간 거짓말을 해왔는지, 스스로 확증 편향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확증 편향에 빠진 것과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재차 강조한 것은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두 가지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문 자체는 굉장히 통렬한 반성문이었다, 그렇게 평가해줄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순히 뭐 자기가 뭐 믿을 만한 제보자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 사실이 틀렸다, 뭐 미안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본 것처럼 굉장히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검사들을 전적 불신했고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하든 수용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저 사실을 사실 정말 1년 동안 믿다가 갑자기 최근에 그것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뭔가 본인 스스로가 이거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건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보다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야당에서 나오는 거고, 제 생각에도 유시민 이사장이 만약에 저 통렬한 반성문에 부합하려면 과연 이 사건을 그냥 본인에게 착오해서 이뤄진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이걸 가지고, 사실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거기에 뭐 유시민 이사장뿐이 아니라 많은 여권 인사들이 그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 부분에서 같이 동조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자체에 불신이 커지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논리적 근거가 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검찰 수사를 두고 국민이 양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었다라는 걸 밝히는 게 책임 있는 사과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당시 유시민 이사의 발언이 사실 저 계좌 추적, 뭐 계좌 사찰했다, 이 발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대표적인 게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관련해서 뭐 증거를 보존하려 했다 얘기했지만, 사실 법정은 다 이미 증거인멸에 대해서 뭐 당사자는 본인 스스로가 증거인멸할 때는 이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도왔던 김경록 TV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죠. 그런 점에서도 본인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이 선택적 사과의 의미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분명히 이재명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통렬한 사과는 맞습니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건데, 저 주장은 한창 범여권에서 윤 총장을 공격해 왔을 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때 검찰을 비판하던 분위기 속에서 나왔던 것이고, 유시민 이사장의 저 주장을 듣고 정말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야, 정말 검찰 잘못됐다, 아직도 대명천지에 계좌를 불법 사찰하나, 역시 조국 수사도 잘못된 거야 라고 믿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유시민 이사장의 그때의 그 주장이 정말로 확증 편향 때문에 나도 내 스스로 사실 확인을 못해서 저렇게 된 건가, 아니면 아닌 걸 알면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짓말이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때도 불법 사찰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예. 뭐 이제 수사를 이렇게 명분으로 삼아서 계좌를 조회했다 이랬는데, 그래도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유시민 이사장도 어딘가에서 무슨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카드라 같은 걸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말을 잘 못하는 것인데, 그걸 근데 좀 강하게 말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 정도 생각이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사과문을 보면은 이재명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숨어 있는 게, 입증 못할 의혹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입증 못할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컨대 우리를 불법적으로 계좌를 조회한, 혹은 합법적으로 계좌를 조회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십시오가 아니라 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했는지 밝히세요 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 더,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말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해주거나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그 의혹을 입증 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한 거다, 뭐 언제 기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봤냐라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 때문에 저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게
사람이 이제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받고 그에 대해 사과를 하는 건데, 아니, 저 사람은 사과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더 못하다. 말이 됩니까? 사찰 주도 당사자로 유시민 이사장에게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도 아닌 거를 갖고 더해지고 여러 차례 노재단 계좌 추적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1년간 거짓 전도를 반복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동훈 검사장은 얘기를 했고요. 나에 대한 수사 심의는 아침에도 나를 특정해 거짓말했다. 몰라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음해한 것이다.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 고의적인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며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럼 밝혀봐라. 이 피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이군요. 근데 관련된 수사가 서울 서부지검에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이제 명예훼손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고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지만, 다만 제3자가 유시민 이사장 이외에 제3자가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명예훼손의 어떤 가해자로 특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처벌 가능성입니다. 일단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 중에 그럼 검찰을 명예훼손을 했느냐, 단체 피해자로 검찰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좀 의문이고요. 그럼 피해자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봤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 명예훼손의 어떤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었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사실적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정당해서 누가 봐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계좌를 봤다고 믿을 만하다라고 한다면 또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누가 봤는지가 밝혀져야 되는 거죠. 아마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유시민 이사장에게 정보의 출처를 준 사람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고요. 그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쪽의 처벌 가능성이 좀 점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허위 근거의 출처가 뭔지 밝혀봐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말뿐 아니라 성숙한 대안과 논리를 제시하는 책임지는 지식인 유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뉴스 속보입니다. 조금 전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성추행한 피해자가 바로 소속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인 것으로 정의당 측은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진상조사를 거쳤고 진상조사 결과 당대표인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가했고 가해자 김종철 대표도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혜원 의원이 성추행을 당했고 고심 끝에 당 소속에 보고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조금 전 발표한 겁니다. 당 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을 성추행했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뉴스 속보로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박정아 의원님, 사실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의당의 당 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속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불거진 이후이기 때문에 과연 진보 중에 진보를 자처하는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로서 앞선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온 직후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방송 중에 뉴스 속보로 저에게를 전해들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일단 있는 현상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이제 당대표가 됐죠.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굉장히 그 파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당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발언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의당의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 새로운 전 변신과 시도를 해오던 그 대표가 이런 일에 연루가 돼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장혜영 의원 역시 정의당에서 굉장히 그 소신 발언으로 촉망받던 의원인데 둘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대표를 낙마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좀 더 연휴를 저희가 뭐 방송 끝나고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인의 사회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국민 여러분께 보기가 민망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정의당 측에서는 당사자가 인정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현재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종철 대표가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고, 종료 후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정의당 측이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당대표직에서 조금 전 물러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 보고 계십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의 반응도 조금 전 봤는데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로 결론 지어졌다라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결재를 안 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무혐의 또 결재를 미룬 이성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사건 수사팀이 우리가 다 수사해봤는데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 수차례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이 수사팀이 전자결재로 올렸다는 겁니다. 22일에.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결재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정식 전산결재에 올린다라는 내용도 명문화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성윤 지검장이 연가를 냈다. 결국 결재 승인은 미뤄졌다라는 건데, 이재명 기자, 우연으로 연가 계획이 있었고 또 마침 수사팀이 그때 결재를 요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결재를 안 하십니까? 지금 저 신청 올리기 전에 이미 담당했던 검사들이 여러 차례 이성윤 지검장을 만나서 사실 무혐의 처리가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밝혔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지금 여전히 이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어떤 생각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차례 수사팀에서 무혐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승인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이런 이제 언론의 의심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아마도 좀 신라된 취재 의혹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저 사건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혐의가 없다 결론날 경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어떻게 보면 남발됐다, 무리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런 논란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저 사건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혐의 중에 하나로 또 쓰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어떤 수사 지휘권 남용의 적법성,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징계의 적절성, 이런 관련돼서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 저걸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것이 이제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글쎄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식으로 다음 주에 또 결정을 낼지 모르겠으나 그런 의혹이 더 커지지 않도록 중앙지검 내부에서 어떤 입장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다음 주에 이제 복귀를 할 텐데, 그때 어떤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죠. 지금 복귀를 할 텐데 어떤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김학의 출국 금지 불법의 논란 관련해가지고 현 정부 초반에 있었던 이른바 그런 일들에 대한 과거사, 거꾸로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요 몇 가지 사실 지금 상황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의 그 사과 문제라든지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런 문제도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른바 뭉개고 있다, 이런 논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많지 않습니까? KBS가 그 당시에 한동훈
무상보검 차장 시절에 뭐 이제 기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 강한 이야기를 했다, 녹취록 보도했다가 다 사실이 아니다, 뭐 보고했고 그걸 뭐 검찰에 누가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그러니까 거꾸로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거꾸로 정언유착 프레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여러 개가 이제 다시 굴러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꾸로 이 사안 포함해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간단치 않은데 저게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자연인 A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지금 그 뭐 검찰 개혁하자고 그러고 검찰 내 인권 수사 과정에서 인권 얘기하는데 혐의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는 건에서 빨리 종교를 쳐줘야 그 사람이 그 건은 접어버리고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수사 선상에 올라가지고 혐의 없는 걸로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결재 안 해줘갖고 나 계속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불안한 마음, 쫄인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성윤 지검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런 것들을 없애는 게 검찰 개혁인데 글쎄요, 저는 뭐 이 지금 검찰 그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한동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 부류에서의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실체가 뭔지 자꾸 점점 시간이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돼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을 비판했고 윤 총장도 같이 사퇴할 줄 알았다라고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보복 수사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모욕감을 느낀다.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는 수사 처분이 아니라 법무부의 행정 처분이기에 절차 위법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내가 사퇴하면 윤 총장도 사퇴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결과적으로 내가 물러나니 윤 총장도 물러나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두 가지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저렇게 그 인터뷰에 응하신 어떤 상황이 참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외부의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끝까지 채운다는 게 윤 총장의 생각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 장관께서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적한 것 중에 그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형평성과 균형성, 비례의 원칙을 좀 지키면서 수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부터 이제 불순한 의도로 저렇게 불법 출금 요청서를 쓴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후 과정을 보면 이모 검사가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외국으로 갔을 경우에 관련된 수사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행동에 대해서 마치 거대 악인처럼 굉장히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나 범죄를 저진 것처럼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너무 과다한 비판과 수사를 받게 되는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서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내북으로 전락한 기재부라는 여러 조간신문의 제목이 있는데요. 인용을 해봤고요. 논란은 이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쏘아 올린 이렇게 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기재부를 비판했습니다. 집단 자살 사회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컬럼을 인용하며 집단 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린 건데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게 능세가 아니다 라고 전 국민에게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자라는 본인의 주장을 강변하며 무조건 적게 쓰자라는 기재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대권의 길을 두고 경쟁 중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묘하게 거듭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소위 견제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이른바 겉간지기한테 자꾸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당정관도 그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더 온당한 것인가.
고가는 언젠가 필요할 때 쓰려고 채워놓는 것이죠.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언론 앞에 비판하면서 다니는 거에 온당하냐? 곡간지기한테 구박해서 돼선 아니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말인데, 자,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으신 김수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가 말한 집단 자살 사회라는 표현도 지금 뭐 논란인 것 같고, 이낙연 대표가 이건 이재명 지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집단 자살 사회라는 말이 원래 뭐 학계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원래 이게 사용된 게 언제냐면 2017년에 그 IMF 총재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와서 이제 이화여대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여대생들의 어떤 현실을 듣게 된 거죠.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에 고통받으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겠다. 아니면 뭐 한국은 유리천장이 아니라 시멘트 천장이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이렇게 한국 사회가 그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정도 악화돼서 결국 모두가 다 죽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집단 자살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이제 표명한 건데요. 좀 표현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마 그때 그 라가르드 총재도 한국이 굉장히 좀 잘 살고 선진국인 사회인데 이렇게 여대생들이 절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거에 좀 충격을 받아서 다소 조금 격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다시 가지고 나와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비슷하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힘들고 사회 전체가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 재정을 확 풀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생산 현장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제 그 주장 자체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자살 사회, 집단 자살 사회라는 좀 극단적인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이재명 지사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제 너무 이런 정치적으로 선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냐, 본의와 다르게 뭔가 표를 의식해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대권에 뭔가 도전을 할 때 표를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좀 선정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냐, 포퓰리즘이다,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원래 이재명 지사가 좀 언어가 좀 거친 적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까요?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고 좀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 선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발언도 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표현에 유래가 다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윤태권 실장님, 묘해요, 지금 두 분 관계가. 뭐 여론조사 결과도 이낙연, 이재명 굉장히 좀 묘하고 추세나 흐름도 묘하고 이낙연 대표가 그간 공식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뭐랄까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묘하고 하여튼 다 묘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제는 이재명 지사를 좀 공격하기 시작하죠. 예. 근데 참 이재명 지사는요, 김수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어줬다, 뭐 이 정도만 챙기면 된다라는 프레임이 항상 보여요. 본인도 굳이 부정하지가 않고 그런 걸 이제 선도하는 흐름인데, 이게 뭐 제 개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가? 내가 전반적인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요, 한 3등일 때, 성남시장일 때 그냥 세게 말하는 거하고 지금 1등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경기지사로서 세게 말하는 거하고는 반응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까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 반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런 반박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도 이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니, 대통령하고 정부 다 잘하는데 기재부 장관 혼자만 어떻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자르든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재부 장관이 옛날에 사표 냈는데도 대통령이 반려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는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대해서 대답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냥 사이다 발언만 하기는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야권의 잠룡들도 이재명 지사의 이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희룡 지사. 이 지사가 기재부에 반박해보라며 일부러 고른 표현이 집단 자살이다. 자, 그 표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반박해보라고 한 것 아니냐라고 찝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승민 의원은요, 이 지사의 모든 정책은 돈풀기다. 민주당보다는 허경영 총재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 돈풀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한 태도는 비겁하다.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라. 야권의 두 주자는 박정환 의원님, 이재명 지사에게 난감한 질문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 말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도 할 수 있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입장으로는 난감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윤태곤 실장이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데, 여권 지금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간에는 서로 이렇게 의견이 충돌돼서 갈등하고 있는 건데, 공이 이 야권의 잠룡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풀기 얘기예요. 뭐 그거는 놔두고. 또 다른 거는 사실은 왜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재명 지사 느닷없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대손 들어줬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그때 당시의 발언을 잘 봤는데, 국가 지원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지방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된다. 다만 현재는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생각해서 선별 지원이 당연히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거기다 대고 대통령의 내 손을 들어줬다라는 걸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막 갑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이게 야권에서 그러면 대통령 앞에서 너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라는 역질문이 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면서, 저는 대놓고 들이대기 내지는 대놓고 엉까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국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변인과 하신 분이 엉까기가 뭡니까? 그건 아니에요? 취소할게요. 대놓고 이건 들이대기인데, 예. 이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아주 민감한 지점을 저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현재 총리, 당대표를 대상으로 힘 자랑을 하면서 무언가 압박과 내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균형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권의 차기 대권 구도,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지도, 그 다음에 걱정하고 있는 내인덕 국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는 시기고, 이거를 보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알면서도 저런 비판이 있을 거라고 알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서 서울시장 선거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서 박영선 장관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라며 대통령을 추켜 세웠습니다. 야권에선 나 뜨겁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장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시간이 그립다라고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을 기념한 듯 이렇게 표현해. 대한민국 문재인 보유국이다. 우상호 의원은요, 그러자 4년 전 오늘은 민주당이 제19대 대통령 방식을 경선 방식 확정한 날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며, 우상호 의원은 특히 대통령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나를 찍을 것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똘똘 뭉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친문 지지자라고 하는 어떤 당심, 문심 또 4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재밌게 말씀드린 거고. 에이. 이재명 기자, 이제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서로 경선 대결을 펼쳐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두 분의 발언 모두가 좀 너무 낯뜨거운 친문구애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던데, 이재명 기자 보기엔 어떻습니까? 특히 박영선 장관이 대한민국 문재인 보유국, 어떻게 보세요? 그 표현은 제가 볼 때 정청래 의원이 먼저 썼던 것 같던데, 그걸 아마 박영선 후보가 다시 좀 가져다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일반 사회 볼 때는 낯뜨겁다 표현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대목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경선 자체가 당심 50% 대 민심 50% 이렇게 지금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에게 이제 50%의 선택권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과연 이제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들의 표를 얻어내느냐, 이 싸움을 지금 당장은 이제 가장 필요한 싸움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뭐 박영선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이다까지 표현하고, 뭐 또 지금 우상호 후보도 만약에 문 대통령한테 그 선택권이 있다면 나를 선택할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서로 이제 친문들을 향해서 구애를 한다, 뭐 그건 뭐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늘 민주당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이거겠죠. 경선에서의 경쟁력이 바로 본선의 경쟁력과 연결될 것이냐, 이제 이 고민을 할 텐데, 뭐 일단 지금 당장 급한 게 경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전에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징계를 정지시키자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죠.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인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박영선 장관의 그런 발언들, 전 장관의 그런 후보의 발언들도 과연 국민들이 다 들었을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안철수 후보도 같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 열차는 출발했지만 어떤 정거장에서든 안철수 후보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방침에 따른다 하는 입장 이외에는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밝히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 다 봤다면서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 큰일을 한다라고 발언한다. 그때 정말 실망했다. 사실 그때 탈당할 생각을 했을지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중요한 일 있으면 김어준 씨를 찾아가 의논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막상 당대표 얘기 듣는 순간 이 당은 안 되겠다라고 SBS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김수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그 김어준 씨의 방송을 즐겨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이제 영감도 얻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물론 뭐 김어준 씨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는 이제 좀 근거가 빈약하거나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미투라는 것을 어떤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멍들게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을 뭐 일반인들이 뭐 재밌게 들을 수는 있지만 공당의 대표가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당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당과 함께 갈 수 없겠구나라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민주당이 어떤 좀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의 혼란이랄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운동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 세력이든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그런 대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묽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민주의 가치를 계속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권력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두 양 진영이 조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혼돈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금태섭 의원의 탈당이나 그의 발언도 그러한 민주당 내 어떤 분위기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입니다. 만나보시죠. 정은경 청장의 논문이고요. 논란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인터뷰어 언론인 메리킹이 별세를 했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소송 압박, 아스트라제네카 1분기에 EU 공급 60%가 줄었다. 화이자 출하량 감축, 북미도 비상, 뉴욕주 백신 물량 97% 이미 소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유럽연합에게 생산 차질 등 이유로 백신 공급 물량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폴란드 및 일부 유럽 국가는 백신 공급사의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총리는요, 심각한 계약 위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하겠다 라고 말했고요. 오스트리아 보건장관은 백신 공급 차질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반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 현재까지는 이 백신 공급에 있어서 별도의 차질이 있다라고 하는 연락들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현재 공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 김수현 박사님, 지금 유럽과 영미 국가들의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유럽과 미국의 각국 정부의 고육책도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의 물량도 달리고 하다 보니까 원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그 한 병에서 5명 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번 쓸 수가 있는데 쓰고 나면 약간의 잔량이 남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주사기를 좀 특수 주사기, 좀 작은 주사기를 쓰면 6번까지도 그 접종분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해요. 5인분을 6인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잔량이 전혀 남지 않는 방향으로 백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런 주사기 같은 것들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백신이 빨리빨리 이제 수급이 되고 접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국내의 제약 업체가 그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달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 백신 조달에 차질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접종을 하려면 의료진이 대거 투입돼야 되고, 뭐 하다못해 이 사람들이 야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 비용을 댈 것이며, 또 백신을 맞은 다음에 한 15분 정도 기다려서 뭐 부작용이 없는지 봐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대기실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 없이 잘 준비해서 백신이 공급되었을 때 아주 빠르게 접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정경 청장의 논문 내용이 논란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요. 어떤 내용이냐? 지난해 10월 정경 청장과 한림대 의대 연구팀이 학교 내에 코로나 전파가 적다 논문을 제출합니다. 등교를 중지했을 때, 등교했을 때 전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자 윤희숙 의원은요, 그간 학부모 걱정들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렇다면 왜 무시됐느냐. 등교를 중지하는 것과 등교하는 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정경 청장 스스로가 논문에 썼다면 왜 정책 결정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 비판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년에 처음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본문을 직접 읽어본 건 아닌데 요약본을 봤는데 데이터가 일단 작아요. 이 정도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10월에 나온 건데, 10월에 우리 학교 관련해가지고 제일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수능 시험을 무사히 칠 수 있느냐 없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작년에 그럼 학교를 왜 안 보냈냐? 그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샘플 수가 적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됐고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게 과연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윤희숙 의원은 어떻게 그러면은 작년에 계속 휴교를 하고 있었는데 정경 질병청장이 저런 데이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런 얘기가 반영이 되면서 질병청 내에서 논의가 안 되고 그냥 논문으로만 발표하고 질병 내에서는 당연히 휴교한다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윤태호 실장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야권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앞플은 레리킹입니다. 인터뷰의 전설 레리킹이 향년 88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과거 발언들 들어보시죠. Good evening. My name is Larry King. Tonight we'll visit Ground Zero, a place of unspeakable horror and extraordinary heroes. Might well have been reelected if you didn't pardon Richard Nixon. I was in love with what I was doing. You know why? It never lets me down. I don't know what to say. My audience, thank you. And instead of goodbye, how about so long? 자, 이재명 기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도를 표하고 있죠? 그렇죠. 63년 동안 5만 명을 인터뷰했다고 그래서 뭐 지금 인터뷰의 제왕이다, 뭐 대화의 신이다, 이런 별칭들이 따라붙었던 방송인인 만큼 코로나19로 이제 별세했지만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릭 킹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그 인터뷰 기술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게 있는데 거기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얘기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맞춰서 얘기해야 된다. 결국 경청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기술 얘기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두 번째 그 인터뷰 기술은 질문을 짧게 해야 된다. 요점만 정확하게 질문해야만 상대방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신은 준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하면 오히려 시청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자꾸 더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묻고 싶은 걸 묻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게 자신의 인터뷰 기술이다 얘기했던 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온 대목이었습니다. 김수현 박사님, 진행자로서는 또 명성을 떨쳤는데 8번이나 결혼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복잡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저 옛날에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봤던 레리킹 라이브를 이제 25년간 진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도 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학벌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미국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의 제왕으로 우뚝 서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의 질문과 인터뷰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고인의 명복을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이용구의 영상을 못 본 채 한 경찰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 라방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기자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시고 라방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